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시사인 팟캐스트를 시작할 텐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마녀 김은지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감기로 좀 분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네. 나한테 하지 말아요. 네, 나도 괴로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마녀가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나한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네, 사실 뉴스 노예입니다. 노예. 마녀라고 하기에는 캐릭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뉴스 노예.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노예. 슬프다 좀. 네, 오늘. 저는 괜찮습니다. 네. 진짜요? 마녀보다 노예가 나은 것 같아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나오라고 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네. 나 요 대목 할 땐 좀 이렇게 좀 굴려줘야 돼.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곰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원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거 뭐라 그랬지? 민트색이라고 했대네. 저 무슨 색이죠? 네. 소라색. 소라색. 예, 맞아요. 소라색. 네. 네. 좋아요. 핫한 칼라. 저게 왜 소라색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근데 항상 그 소라 옷. 똥색 아니니 사실 솔직히. 어머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 리더가 네. 힘줘서 입고 온 리본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어이없는 공격을 당했어요 지금. 은근 이렇게 구석구석 디테일이 있는 저희 옷이 있어요. 아유 참. 그 어디서 그때 왜 공유한다더니 하나도 공유를 안 해요? 아직 못했어요. 예, 제가 지금 소중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리스트. 소중하니까. 2주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2주 넘었어. 다 기다리셨나봐요. 빨리 하겠습니다. 다 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 네. 캔디 기자였다가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정말 대기자였다가 이제는 부상 기자로 돌아온 김현희 기자. 안녕하세요, 김연희 아니, 턱이 기자인데. 왜 그런 건가요? 저 지금 제주도 출장 다녀오는 길인데 네. 거기서 넘어져가지고요. 네. 아이고. 이래저래 참. 굉장히 지금 꼬질꼬질합니다. 여러분. 또 3일째 입었어요. 지금. 네. 아니요, 괜찮아 보여요. 꼭 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약간 부상의 투혼을 딛고. 부상 기자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진짜 어떡해요? 빨리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응급조치는 해가지고 네. 소독만 하면 되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정말 고통 속에서도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기자들 그리고 묵묵히 팟캐스트를 이끌고 있는 윤원선 에디터 눈물이 나네요. 정말 다 눈물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부 시사인이 골라주는 뉴스픽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을 하는데요.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눈 코너죠. 뉴스픽. 이번 호는 이제 참 독특해. 거울형 표지예요. 네, 네, 이번 호 노무현 전 김연희 대통령 기자가 10주기를 네, 맞이해서요. 비춰주고 저희가 있는데. 특별한 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커버 제목이 당신이 노무현입니다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자기 얼굴이 나오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엄청 가까이 봐야지만 자기의 들여다봐야 흐릿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그리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가까이에서 대고 가까이에서 보고 저걸 뭘로 홍보해달라고 이걸 이렇게 갖고 온 거야 네, 도대체. 액자형입니다. 아우, 이 안에 진짜. 노무현과 나를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하여간 굉장히 예산 부족으로. 네. 이것도 고재규 국장의 아이디어인가요? 네, 그렇죠. 역시 아이디어 오늘도 뱅크. 등장하시는 6글자. 국장이 시켜서. 국장이 시켜서 좀 작작하라 그래. 작작시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뱅크예요. 화라산이에요. 아니 아이디어도 적당해야지. 아니면 돈을 쓰든지. 이게 아이디어만 있고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 아니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니 취지는 공감한다니까. 당신이 노무현이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이거 액자형으로 만들 수 액자형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올려놔가지고 이 핸드폰 셀카를 이렇게 비추면 이게 그 카메라에 액자가 나오는 똑같이 거예요. 나와요. 그래서 네. 자기 얼굴을 이 안에 집어넣어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게. 참 어렵다. 어려워. 아니 이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산다. 그렇죠. 어렵게 예. 살아. 예, 저희 시사인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근데 하여간 당신이 노무현입니다. 이건 참 좋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독특한 표지. 그래서 한 부씩 더 이렇게
집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고재기 예, 국장.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쪽으로 네네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향해서. 보이시려나요? 신기하네. 이 카메라가 그나마 좀 M자트를 사용해서 가까우니까. 자기를 넣을 수 있고요. 어. 이제 그게 곧 노무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메시지를 담았죠 저희가. 네. 고재기 국장 좀 특이해.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많이들 찍으셔서 여기저기 공유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그 시사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이번 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당신이 노무현입니다 하면서 직접 얼굴이 찍히면 또 아주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현희 기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재기 국장 때문에 오프닝이 지금 몇 분이 된 거야 도대체. 특별한 커버니까요. 나 진짜. 들으면서 또 흐뭇하시겠네요. 네. 흐뭇하시겠네요. 또 본인 이름 많이 거론된다고 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특이해. 아우. 카운팅할 수 있어요. 자기를 몇 번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요? 아니 추정. 스머프 나는 저희가 똘똘이 푸 같이 똘똘이 스머프 같이 생겨가지고 잘하면 가가멜로 갈 수 있게 생겼어요. 네. 어쨌건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이제 그 특집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김현희 기자가 직접 사절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제 그 명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손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막 이렇게 가고 손녀는 막 이렇게 손 흔들고 진짜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평화롭고 흐뭇하고 인간 노무현, 예. 할아버지 노무현을 정말 잘 표현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살던 태어난 곳이기도 했던 봉하마을을 직접 찾아봤다고요? 네네네. 봉하마을을 다녀왔는데요. 네. 벌써 2주 전 정도 2주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지지난주 일요일이 네. 5월 12일 그리고 13일 이렇게 1박 2일 봉하마을을 다녀왔어요. 그럼 봉하마을 갔다가 제주도 취재 갔다. 도대체 시사인 모든 시사는 김현희가 다 하나 봐. 그렇진 그러니까요. 않은데요. 너무하네 진짜. 그렇진 않은데 네. 김현이랑 나경이가 다예요. 듣고 있는 김영화 기자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요. 영화야 네. 미안해. 미안해. 그래요. 안타깝네요. 어쨌건 12일, 13일 또 봉하마을을 다녀왔어요. 네. 네, 근데 가보니까 방문객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마을에 워낙에 방문객들이 빈번하게 찾으니까 음.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맞은편에 이제 밭이잖아요. 네네. 거기가 농촌이니까 거기 난 도로에까지 주차가 줄지어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되게 눈에 많이 띄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봉하마을에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노란 바람개비랑 노랑 풍선 이런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봉하마을이 물론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가 공원처럼 이제 10년 동안 네, 잘 네. 가꾸셔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기억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그 마을을 잘 그래요. 가꿔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가족 단위로 바람 쐬러 나오기도 좋은 곳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족이 같이 손잡고 가서 노무현 대통령도 만나고 또 바람개비도 직접 만들고 또 거기 봉화 막걸리하고 또 네, 거기 맞아요. 네. 짭짤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먹고 왔어요, 연희 기자도. 봉화 아유. 막걸리가 근데 저 일하느라고 좀 한 병밖에 못 마셨는데 난 또 못 먹었다고. 얼마나 먹어야지. 당황스러운데? 마음에.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진짜. 그렇구나. 쌀이 좋고 예, 이러니까. 저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되게 달달하고 그렇죠. 제 취향이더라고요. 표정 밝아진다 야. 앞으로 한참 못 먹을 텐데. 아유. 좀 사오지 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거기가 많은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발길을 잇고 있어서 진짜 다행인데 방문객이 굉장히 김해시나 뭐 경상남도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많은 네네네. 지역이라고요. 저도 뭐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규모가 사실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김해시에서 따지면은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로 넓혀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경상남도 하면은 뭐 통영도 있고 거제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명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 중에서
10위 안에 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고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봤더니 그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하마을에 2008년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지난해인 2018년까지 네. 980만 명이 봉하마을에 다녀왔대요. 아,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은 이제 1000만 명이 그러겠네요. 네, 와. 네. 넘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연간 방문객은 한 70만 명 수준인데 네. 이게 그 지난 10년간 줄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70만 명? 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아.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어쨌든 뭐 적어도 70만 명 정도는 계속 꾸준히 찾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 생전에는 진짜 대통령이 책을 한 권 편하게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하고 인기가 맞아요. 예, 많았고, 생각나요. 예. 네. 그리고 나오셔갖고 막걸리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도 네. 하고 사진도 거기가 바로 찍어주시고. 집 사저 앞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계셔도 그 발길이 줄지 않다는 게 참 대단한데 그 이렇게 사람들이 봉하마을을 그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유 10년이 지나도록 발길이 이렇게 늦춰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저도 가서 직접 보니까 더 궁금해가지고 거기 노무현 재단의 봉하마을 본부가 봉하마을에 실제로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본부장님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그 본부장님도 막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도 이유가 궁금하다고. 음. 네, 그분이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시는 게 뭐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네. 워낙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매력이 넘치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소탈하고 그런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두 번째로 꼽아주신 거는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가치나 추구했던 철학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분류하자면은 민주주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생태 이런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네. 또 그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봉하마을을 또 찾아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지금이라면 훨씬 더 많이 이해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21세가 막 들어서는 그때 처음 만난 대통령의 정말 앞선 리더십과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다 미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뒤늦게 그 의미를 아니까 더 저는 그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하마을 자체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이상,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서 직접 이제 지역에 시골로 내려가셨고 또 시민 노무현으로서의 꿈을 이제 실현해 보겠다라고 지금 농사도 짓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런 장소가 바로 그곳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고향이고 여기에 묻히셨다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뭔가 그러니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으로서 뭘 해보고 싶었는가 그런 그러니까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 봉하마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퇴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그렇죠. 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봉하마을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었죠. 퇴임 후에 훨씬 인기가 많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내가 대통령 할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물러나니까 인기가 많아졌다고. 그래서인지 더 즐겨서 이렇게 방문객들이랑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때 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아 이분이 왜 내려오셨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발언들을 좀 네. 소개를 해드리면은 2008년 5월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균형 발전 정책을 후보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서 그렇죠. 지방 살리자고 말했는데 제가 온다고 지방이 곧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라도 와서 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화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제가 힘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봉하마을에 놀러 오시면 고향 대신에 제가 여러분 고향이 될 수 있어요. 좀 멀기는 하지만 사람이 마음 먹고 자연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함께 살아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 이거를 저희는 이제는 문자로만 볼 수밖에 네. 없지만 되게 읽기만 해도 육성이 들리는 것 같은 좀 그런 그렇죠. 어투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놀러 오시면 고향 대신 제가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오고 있고 고향을 지키는 분으로 남아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참 그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객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찾게 되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여기 오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훈훈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봉화마을에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가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마을이라 그런 훈훈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 전 대통령의 사저도 이번에 들어가 봤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제가 그 유명한 사저에 가 네. 보았는데요. 아방궁이라고 불리는 그 사저. 아방궁이 그 정도면 너희들이 사는 집은 도대체 뭐냐 진짜.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네. 사실 그런 가짜 뉴스를 써준 언론도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누군가의 주장이라고 그대로 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사저가 그렇게 좋던가요? 근데 네.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네. 의리의리한 집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가 건축가 고 정기용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기 전부터 이제 봉화 마을에 가서 살 구상을 하면서 네. 그 집도 이제 조금 자기가 이제 거기에 애정을 주고 그 설계하는 일에 그 관여하는 거를 되게 즐겨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임기 막바지에 되게 나한테 작은 즐거움이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집이 뭐 삐까뻔쩍하고 의리의리하고 그렇진 그래요. 않는데 되게 정성이 담겼고 살고 싶은 집이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조금 규모나 방문객이 있으니까 규모나 이런 게 조금 그 몇 사람 더 오는 응접실이나 이런 게 있었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비슷해요, 사실. 네, 그냥 그리고- 소박한 네, 느낌인가 소박해요. 보네요. 네. 그 집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정말 그 앞에 밭이 있고 네. 오리가 걸어다녔던 곳에도 그러니까요. 취재 갔을 때 봤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시골에 좀 잘 네. 지어놓은 집 정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건축가가 있으니까 좀 예. 독특한 네, 잘 그렇죠. 지은 네. 집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떤 산세와 잘 조화가 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그러니까 너무 위압적이거나 그렇지 그렇죠. 않고 그런 집인데 근데 저는 그냥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집이에요. 그 집 좋은 집인데 그러니까 막 아방궁이다 이런 거는 진짜 그건 너무 나간 비난이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진짜 오래 사셨으면은 더 흐뭇하셨겠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집이었어요. 그게 정말 가장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근데 그 사저의 모습은 어떤지 좀 이렇게 좀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노무현 재단에서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사자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권양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저에 사시지는 않고 2016년에 이 사저를 노무현 재단에 기부한 다음에 네. 그 봉화마을의 다른 주택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예. 봉화마을이 워낙 작은 마을이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은 고 정기용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이 주문을 했던 게 부끄럼 타는 집, 지붕 낮은 집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부끄럼 타는 집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게 봉화마을이 이제 주민이 1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과 어울릴 수 있는 집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가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 1층이랑 지상 1층 규모이고요. 이 창고에 아까 그 소녀를 태우고 다녔던 자전거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 그것도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이 살았다고 보기에는 담이 되게 낮은 집이고 창문이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 낮은 담 너머로 이제 생존해 계실 때는 방문객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거기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를 좀 키우긴 해가지고 오히려 안에서는 밖에 보였겠죠. 그렇구나. 네. 부르면은 들릴 수 있는. 아. 예. 그래서 이제 안 나갈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님 나오세요 하면은 뭐 밖에서 사줘야- 사람들이 엄청 인사하면서 막 예, 불렀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나오시고 그게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거의 뭐 그러니까 못 보는 부분 없이 다 이제 봤는데요. 안뜰, 사랑채, 주방, 거실,
서재 또 사재랑 붙어 있는 비서동 일을 어쨌든 하셔야 되니까 비서동을 따로 두지 않고 네. 같이 집안에 붙여서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사실은 이 집의 끝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큰 집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아휴, 그러니까 참 오해도 많았어요. 얼마 전에 그 100시간에서 가봤던 그 논현동 그 집은 볼 수도 없고 정말 담장이 얼마 몇 미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우선 논현동과 김해의 집값은 그럼요. 비교할 그 수가 지역 없습니다.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진짜 정말 짜증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달달달 아방궁에서 사느니 어째느니 이게 진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뒤늦게라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취재 때문에 봉하마을 간 적은 있는데요. 사저 공개가 되기 전이어가지고 그 네.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작은 시골인지는 조금만 걸어보면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예.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예. 윤현선의 저는 못 가봤어요. 봉화마을. 그래요?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요 5월에 사람 많으니까 좀 지나서 예, 그러니까요. 예, 좀, 아이랑 나들이 한번 가요. 예, 거기 막걸리 그래야 될 맛있어. 것 같아요. 막걸리 먹으러. KTX 타면 또 금세 가서요. 그렇죠. 예, 밀양역에 예. 내려서 그렇게 멀지 이렇게 않아요. 가면 진영역, 되나요? 진영역. 진영역이 예. 있죠, 맞아요. 아유 그렇군요. 참 그리움이 남는 시간들입니다. 그 지금 5월 이 무렵에 봉화 마을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봉화 마을에 오시는 또 손님을 맞으실 권양숙 여사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 참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5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봉화 마을에 한번 들려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향 대신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 사는 사람 냄새, 자연 냄새 다 맡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요. 네. 네. 부산 투혼으로 함께해 주신 김현희 기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지 기자도 또 이 10주기를 맞이해서 그 특별한 그 기사를 작성했던데 네, 아무래도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가 검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던 중에 이 무렵에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건데 일명 이제 그 논두렁 시계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죠. 예, 네.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런 사실 이게 표적 수사고 이게 언론 여론 재판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너무 했던 재판이었어요. 네, 그랬죠. 네. 결과적으로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이끌게 됐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노 대통령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내용의 유서까지 남기셨는데 이번 10주기 특집으로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키워드로 기사를 준비했죠.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 검찰에 대한 성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음. 동시에 검찰 개혁에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의 칼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인 악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검찰 개혁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개선되었다라고 평가받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후퇴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말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검찰이 비판받던 말이기도 했고요. 네. 떠올려 보시면 그런 사건 진짜 많았어요.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그랬어요. 예, 네. 정현주 전 KBS 사장, MBC PD 수첩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의 불편한 존재였었는데 검찰이 나서서 해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서가지고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판단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기소를 했고요. 실제로 모두 무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찰도 책임지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면에 지금 한참 난리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네. 관련된 사건이 네.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찌라시 읽었다라면서 대선 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읽었던 김무선 의원도 있었는데 네. 모두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칼이 얼마나 휘어져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는 시작부터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가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2주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진행된 거였어요.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2003년 3월 9일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번 기사 준비하면서 몇 번씩이나 그 영상을 돌려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당시 토론회에 배석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목불인견.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점잖은 표현이고요. 이제 이죽거리고 논점 이탈하고 오로지 조직 이익만 주장하는 검사들의 모습이요. 오롯이 생방송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본다든가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정신인가요?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 출신으로 사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때도 나왔던 기사이고 앞서서 정치 인생에 있었을 때도 많이 나왔던 것들이고 네. 사실 동료 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력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요. 박경춘 당시 서울지검 검사가 신문상에서 봤다면서 대통령 혹시 83학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그게 잘 응수를 해요. 뭐 따지고 보면 80학번 정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신문에서 그렇게 봐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은근슬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논점과도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단단한 엘리트 의식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당시에 나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오죽하면 이게 그 국어 사전에도 수록이 됐어요. 네, 뜻이 아예 있습니다. 정식으로 네, 단어가 된 거예요. 검사스럽다는. 검사스럽다. 그때 워낙 그 말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아. 국립국어원에 뜻이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놀랍다. 뜻이 안 좋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검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롯이 정말- 투영되어 아니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했네요. 진짜 여기 뜻을 보니까.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날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고위 검사도 아니고 평검사와 함께 대통령이 격이 없이 토론하겠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집단인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그러한 생방송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조직 보위 그리고 인사권 이야기만 했고요. 게다가 소위 네 가지 없는 모습들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진짜 너무나 심경이 참담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여러 차례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지만 참고 넘어가겠다. 지금 이 상황은 웃고 넘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그러니까 차례 합니다. 이러자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막가자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라고 그 유명한 얘기했는데 말인데 맞아요. 예. 중요한 건 이 검사스러운 이런 거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명한 사람 검사들이 검사스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검사스러운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막가자는 거죠라는 그런 말꼬리를 잡고 그래요. 그 워딩만 네. 가지고 엄청 물고 그거 가지고 늘어졌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정말 천박한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들이 또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말 맞서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지 않고 말꼬투리 잡아가지고는 시비 건다라는 느낌이 참 그러니까요. 많이 들었는데 참 2003년에는 보통 어떤 시기였길래 이런 것들이 그냥 통용이 됐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을 지금 겁니다. 보면 혈압이 너무 네. 올라가고 분노 지수가 너무 올라가서 안 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조증 상태일 때 아. 감정을 좀 좀 다운시킬 다운시키려고 때, 할 때. 그럴 때 보시면 적절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검사들 이쯤 정말 이럴 때 그 검사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당시 평검사 10명이 발언을 했었고 현재는 네. 한 명만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음. 정치권으로 옮긴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둘 다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청탁성 전화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아까 말씀하신 2층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들었던 김용종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에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그 당시 토론 때 꺼낸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 이정만 당시 서울지검 검사였거든요. 이분 또한 새누리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20대 총선 때 경기 광명갑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요.
네, 계속 하세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인사도 2명이 보이던데요. 이석환 당시 인천지검 검사는 2009년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 1과장 등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네. 당시에 대검 중수 2과장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요. 2017년에 좀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제주지검장이었었는데 압수수색 영장 회수 등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주지검 지휘부가 일선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받아서 경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윤장석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이 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그 평검사 10명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진짜 정치 검사의 길을 뭐 어쩌다 예외 보니까 없이 또 걸게 된 거예요. 10명 중 뭐 2명이긴 한데요. 네네. 예. 아니 그래도 나머지도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자기의 아, 그렇죠. 정치권으로 간 검사라고 제가 잘못 네. 이해했어요. 예, 예. 그런 거죠. 아, 참 그러니 그런 의도를 갖고 정말 선의를 알기로 받아치고 그 몰래 딱 불순한 뜻이 있는 자리에서 너무 순수했고 순진했던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검사들의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보니까 이처럼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 아래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 참여정부가 가장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끝까지 지켜주었거든요. 예, 그때 어느 대선 자금 정부보다도. 수사를 생각하시면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안희정 씨가 가장 최측근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로 그때 구속이 됐었거든요. 예. 뭐 물론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수사를 하긴 했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일종의 정권의 의지가 없었다면 사실 눈치 보면서 제대로 네. 수사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일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았다라고 보는 건 맞죠. 그래서 그 예. 대통령이 대선 자금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네,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기자회견도 예. 했었고. 심지어 되게 아프다. 지금 검사 예. 수사 굉장히 아프지만 존중하고 다 맞아요. 존경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검찰이 합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예. 유능하다.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는 또 믿음직스럽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주 맹활약을 하셨죠. 그 정권 끝까지. 바뀌고 바로 태도가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제도 개혁까지는 그래서 그런지 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지만. 네, 이게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결국 검찰 개혁이 제도화되지 못해서 그 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편에겐 가혹하고 내 편에겐 관대한 그러니까 검찰의 칼이 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회도 뼈저리게 나옵니다. 생전글을 모아 펴낸 운명이다라는 책 유명한데요.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은 지키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렇죠.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민정수석이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비서실장까지 지냈었거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밝히기도 복귀에 강한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당시 검찰 개혁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좀 복귀를 해서 지금 제도 개혁으로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가 검찰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2019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검찰 개혁이 검찰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그 휘어진 칼날을 제대로 펴서 국민에게 진짜 사랑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게 신뢰를 하는 받는 거죠. 검찰로 거듭나라는 의미인데 이 정치 검찰의 역할을 포기하지 못고 본인의 그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검찰은 사실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거든요.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2019년 검찰 개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끝까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검찰 개혁을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의 또 다른 한 면을 또 살펴봤고요. 윤은선 에디터는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지 오늘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이해서 관련 기사들을 이제 특집으로 쭉 모아봤는데요. 어떤 네. 기사입니까?
예,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사들을 저희가 다루고 네.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정권 교체 이런 키워드들을 들으면 저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저희 시사인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그 역대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뢰도를 점검을 해왔는데요. 네. 신뢰도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곧 그 인물이 대중들과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지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아주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음. 이번 노무현 특집호에서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신뢰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 2007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뭐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도 이게 꾸준히 왔었네요. 이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두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예,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아. 두 명입니다. 예, 이 두 전직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를 양분하는 보수와 진보의 아이콘이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정권 교체의 주요 장면마다 두 대통령이 자주 소환되곤 합니다. 이 집권 세력에 대한 기대나 불만이 두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명박근혜 시대라고 부르는 네.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당 집권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2012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를 오차 범위 내의 차이까지 따돌렸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그렇죠. 신뢰받는 네.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면 그 우리 마타리가 박정희와 노무현 두 인물을 이제 단순히 대통령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이런 상징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두 대통령이 신뢰도 조사 결과가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앞섰다. 그 과거 10년 동안 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네. 당시 응답자의 52.7%가 가장 신뢰하는 역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철옹성 같은 수치였는데요.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2007년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신뢰하는 대통령 3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올랐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재밌는 것은 신뢰하는 대통령 3위인 동시에 가장 불신하는 역대 대통령 2위에도 동시에 올라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보다 불신도가 더 높았던 셈이죠. 네. 그 지금 가장 불신하는 역대 대통령 2위 참 이게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 정말 민심 위반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때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한 것처럼 다 노무현 때문에 예,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네. 저 사실 2위도 어떤 면에서 놀랍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정말 많은데 신기하게 노무현 탓이다 뭐 이런 왜 그랬는지 목소리가 모르겠어요. 진짜. 기사 댓글마다 다 그런 댓글이 달려있었잖아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2009년에 드디어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도가 전현직 대통령 10명 중에서 2위로 반등하게 된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그해 5월 23일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이후에 추모 열기가 이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0대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07년 조사에서는 30대들이 노 전 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8.8%에 불과했는데요. 네. 2009년 조사에서는 45.4%까지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2년 전이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지 예,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뭐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암흑이었어요. 진짜 어둠의 시절이었어요. 쉽지 않았죠. 예, 네. 힘들었습니다. 그 10년 너무 힘들었는데 목소리까지 이렇게 목이 메어요. 몸이 반응을 하는 네.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까 예. 대충 얘기는 했었지만 예, 네. 2008년에는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네. 없고요.
2009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모 열풍이 결과에 반영돼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2010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를 합치면 무려 43.5%나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으로 넘어가면 2012년 조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3.7%,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2.9%로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를 앞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던 것이 이제 조사 결과에 반영이 돼서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2015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28.8%로까지 떨어져서 처음으로 30% 선이 붕괴됐습니다. 네, 이 정말 두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 결과 추이만 들어도 이 한국 현대 정치사의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이제 계속해서 오르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하고 겹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그 해의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45.3%였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이것은 이제 딱 10년 전인 2007년 조사 당시 6.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정점을 찍은 것, 모두 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이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으로 이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이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이제 뭉클하고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때 뭐랄까요, 마음들이 다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지금도 아까 봉하마을 이야기했지만 봉하마을도 떠올려보고 시청각 광장을 생각해 보면 그 노란 물결이 가득했던 그 풍경들, 그 광경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간 대통령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상징이 된 이름 노무현, 이제 새로운 노무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그분의 뜻과 정신, 그리고 기억할 수 없었던 그분의 꿈마저도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꼭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그분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도 건강해야 돼요. 김은지 기자. 네. 얼른 나으세요, 여러분들. 나으세요. 네. 환절기, 감기 얼른 조심하시고요. 나으세요, 여러분. 김은지 기자의 저런 그 투혼을 뒷배경으로 깔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